전기, 기사, 산업기사 필기 기초입니다. 이 기초 과정에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전기 기사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전기공학 쪽에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닐 경우에는 용어나 또 기타 수학적인 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이런 기초 이론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본 과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과정은 용어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됐냐 하는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가지고 전기 산업기사 또는 전기기사 이렇게 합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초는 본 과정을 내가 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강의를 들으시고 나가시면서 이 교재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를 익힌다 뭐 그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초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자, 회로이론 기초 이렇게 되어 있죠. 회로이론 기초 그리고 또 자기 기초 이렇게 기기 기초에서 특히 전기 기사 과정에서 용어가 어려운 3가지 과목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계산기 기초나 또는 기본 수학 기초 과정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 참고를 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에요. 자, 교재 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이론 기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장 전기 기초 직류회로. 이 직류회로가 전기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계산할 때 일반 계산, 전기가 아니라 일반 계산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죠? 그렇죠. 사칙 연산이죠. 사칙 연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다. 자, 이 사칙 연산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칙 연산이 이항을 할 때,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항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 이 공학이나 또는 전기 기사 과정, 전기 산업 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여기서 기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요 첫 번째가 사칙 연산의 이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때? 구구단이겠죠. 사칙 연산과 구구단을 모르면 셈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공학에서는 직류회로의 전기 이론 기초를 모르면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든 계산에는 이 전기 이론 기초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물질과 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그럼 이 물질이란 뭐냐? 자연계 상태에서 부피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이 플러스펜, 분필 이런 것 같은 것이 형체와 무게와 부피를 가지고 있죠. 이 물질이다. 이런 물질을 그럼 이 물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본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해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물질의 본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는
있다라는 걸 보면은 물질을 아주 최소 단위로 나누면은 분자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분자와 원자. 그럼 우리가 전기를 배우러 왔는데 이 화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배웠던 분자와 원자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분자와 원자는 뭔지는 몰라도 H2O, 이거는 뭐죠? H2O? 물이에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H2O를 본다면은 이 H가 두 개죠. H가 두 개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O, 산소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H가 뭔지, 산소가 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H와 산소는 기체인데 이건 가볍다. 그 비중이, 자, 산소, 이 공기의 7%예요, 7%. 공기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 무게를, 비중을, 수소는 7에 해당이 된다.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이 공풍선에 수소를 충전을 한다면은 가볍기 때문에 하늘에 떠오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산소 보겠습니다. 산소는 우리가 호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산소도 기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와 산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것을 이것을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자, 이 물은 수소라는 원자와 산소라는 원자가 붙어 있죠. 붙어 있어서 물이라는 것을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 수소나 산소하고 전혀 다르죠. 물하고. 이와 같은 것,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아주 독특한 물질이 되는 것을 분자라고 합니다. 아, 이렇구나. 모든 물질은 이와 같이 원자와 분자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자, 이 원자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본다면은, 다시 말해서 원자의 이 껍질을 벗겨 본다면 안에 뭐가 있냐?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전자.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양성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전기적 극성이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중성자는 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자연계 상태에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가 같다. 자,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숫자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자연계 상태에서 중성인 상태로 존재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 핵과 전자가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하느냐? 원자 핵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플러스 하면은 원자 핵 안에 뭐가 있다는 내용 얘기가 되나요? 그렇죠. 양성자. 예, 왜? 중성자는 전기적 극성이 제로니까. 그래서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마이너스 회전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청을 이루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원자 핵이 전자를 당기는 이 구심력과 전자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니까 원심력이 생기겠죠. 이 원심력이 같아서 항상 일정한 궤도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자연계의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외부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 전자가 평행의 상태가 깨지겠죠. 그래서 진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서 진동하는 상태를 영어로 excit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여기. 여기 좀 어렵다. 전기에서는 영어와 우리말이 상당히 다른 거고, 또 우리말은 일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얘기예요. 여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을 용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원자핵과 제일 가까운 층에 있는 이 전자들이 다음 층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걸 여기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일 바깥에 있는 층,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전자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 데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외부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전리라고 합니다. 전리. 그래서 이제 전기공학을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은 전리라는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는 왜 쓰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지금 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이제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가, 전기에도 코로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에서, 전기를 하시는 분은, 전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코로나하고,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는 이 하나의 전염병이죠. 이 코로나가 똑같은,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서는 송전계통에서 전압이 높으니까 전선로 주변에서 아주 작은 소리와 빛을 내면서 전류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공기가 전리되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전리가 이 전리예요. 전리.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손실이죠. 그래요. 자, 이렇게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전자를 자유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전자가 이제 원자핵의 구속력을 끊고 움직입니다. 그래, 움직이는데 그냥 허공을 떠돌 수는 없죠. 그래서 전자가 가는 길을 따라서, 그럼 전자가 가는 길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전선이에요. 전선. 그래서 자유전자가 전선을 따라서 어디까지? 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시겠어요? 콘센트죠. 콘센트. 그래서 콘센트에 밥솥을 꼽으면 뭐가 되나요? 뭐가 돼요? 밥솥을 꼽으면? 밥솥은 뭘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밥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밥솥을 꽂아서, 콘센트에서 꽂아서 밥을 하는 것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기란 전자가 이동해서 일을 하는 총체적인 것을 electricity, 전기라고 한다. 그 전자가 어디서? 요 전자. 어떤 전자예요? 자유전자가. 이동하는데 뭐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그래서 뭐를 따라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전선을 따라서 어디까지? 콘센트까지.
그래서 못하는 일이 없죠. 저도 오늘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는데, 뭐, 장애인 연대에서, 그죠? 스트라이킹이죠. 데모를 해서 한 30분 정도 지연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하철이 움직이는 것도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죠. 요즘은 차도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교재 1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자, 전자에 대한 그 특성으로서 전하량이라고 하죠. 전자가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서 자유전자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전하라고 하며, 그 전하량은 어떻게 되느냐? 교재에 있죠. 수치로. 그래서 이 수치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전하량. 그래서 이제 전기 기초 이론을 공부하면서 수치로 처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전자의 첫째 전하량이더라. 그리고 무게 질량. 자, 이와 같은 전하량과 무게 질량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치를 보면은 전자라고 해서 극성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9성 이렇게 되어 있죠. 19성. 그래서 전하량이니까 단위는, 그래서 전하의 이제 단위는 앞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C라고 쓰고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쿨롱. 그래서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인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자, 1.6이죠. 그죠? 1.6을, 여기서 1과 6을 거꾸로 쓰면 1은 거꾸로 써도 1이죠. 6은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19.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다 전기공학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나만의 방법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누가 기억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기억을 했냐 하는 것보다가. 자, 그래서 질량 한번 보겠습니다. 질량도 여기서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 근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의 무게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그럼 이 상대적인 무게를 한번 알아보자. 왜? 우리가 물질은 원자 핵과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두 번 들으니까 이 기억을 좀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처음 듣는 말이 아니더라. 그래서 전자의 무게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킬로그램인데, 그럼 양성자의 무게는 어떻게 되느냐? 또 이것을 외우란 말이냐? 그래서 상대적인 무게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약 전자의 1840배 이렇게. 그럼 중성자의 무게는 어떻게 되느냐? 양성자와 무게가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물질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겠냐?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그럼 뭐가 제일 무겁겠어요? 뭐가 제일 무겁죠? 그래서 원자 핵일 거다. 그 다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무게가 같더라. 그 다음에는 전자이더라. 그렇죠? 무거운 순서죠. 그래서 왜 얘들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냐? 뭐가 전자가?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가 태양계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명 이렇게 해서 태양계가 그렇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공전, 자기 스스로 도는 것이 자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물질에 있어도 원자핵과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도는 것을 공전 이렇게 보게 되겠죠. 전자가 자체로 스핀 도는 것은 자전 이렇게 되죠. 똑같죠? 그래서 이 공학을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신비롭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생활하는 자연계 상태에서 거시적인 구조나 아주 미시적인 구조나 같다라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전기 기사 자격증을 따는 데만 연연하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새롭게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예요? 목적. 이렇게 공부하시는 목적이 뭐죠? 그래서 자격증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공학을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격증을 따자는 데 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질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교재 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의 발생에서 양전기, 음전기 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하시면 돼요. 전하의 전기량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단위는 C로 쓰고 읽기를 쿨롱이라고 읽더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보시면은 전기 회로의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쿨롱의 전하량에 전자가 몇 개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 1쿨롱으로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분의 1 하니까 전자가 그래서 6.24 곱하기 10의 18성인가요? 그렇죠. 18성계의 전자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전기 회로의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기사를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전기란 전자가 이동해서 일을 하는 것이 그건 총체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를 하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전압과 전류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압, 전류에 대해서 이미 전기를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영어로 볼테이지에
이니셜을 따서 V라고 나타내요. 그리고 앞으로 V면 이건 전압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럼 단위를 똑같이 V로 쓰고 이걸 어떻게 읽나요? 볼트라고 읽습니다. 이제 볼트란 우리 전기 과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의 이름이죠. 이와 같이 단위를 전부 이 과학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해군에도 보면은 아주 그 이지스함에 보면은 이순신함 이렇게 붙여 있죠. 그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일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순신함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트 하면서 이제 볼트라는 분이 참 전기공학을 위해서 많은 이런 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전류는 영어로는 커런트예요. 커런터. 이제 커런트인데 볼트가 어떻게 되나요? 이 볼테이지의 이니셜이다. 그러면은 전류는 커런트의 이니셜이 C를 써야 되는데 C를 쓰지 않는다. 자, 이것은 C가 다른 쪽에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기서 제가 전하량의 단위는 C로 쓰면서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먼저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intensity of current 해서 여기서 C를 못 쓰니까 intensity 같아 집적, 집중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I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가 있다 해서 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I라고 씁니다. 그래서 왜 C로 쓰지 않고 I로 씁니까? 할 때 그래서 그런 연유가 있다 해서 단위는 A로 쓰고 이것을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암페어. 자, 그럼 전압이 뭐고 전류가 뭔지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전류가 뭐죠? 물론 이제 처음 배우시니까 잘 모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큰 통에 1톤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큰 통에 있는 물을 작은 통에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통을 작은 우리가 퍼내는 이런 국자로 펄 수도 있고 또는 양동이로 펄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기 파이프로 연결했다. 그럼 물이 어때요?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이동할 거다. 이것도 일이에요. 일. 자, 그럼 큰 통에 물이 어느 정도 있더냐?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물이 작은데요. 한 중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물량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1통이라는 통에는 이와 같은 물의 높이를 나타내는 여기 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0m라고 가정을 하면은 10m에 8m 이렇게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차 있네. 그래요. 이런 통들이 아파트마다 하나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급수를 하죠. 그래서 그럼 펌핑 그만해도 되겠다. 오케이, 됐어. 자, 이거는 지금 수위가 요거는 이제 물의 높이니까 수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위가 얼마나 돼? 2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 그럼 펌핑을 해. 이렇게 다시 이제 펌핑을 해서 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수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수위가 높을수록 일을 많이 하겠죠. 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 속에서 받는 압력이 크겠죠.
그래서 수위와 이 물이 받는 압력, 즉 수압이 비례하더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압이. 그래서 수위가 높을수록 수압이 클수록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자, 이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작은 물방울들이 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물방울의 이동. 그래서 이걸 수류라고 합니다. 수류.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 물이 일을 하는 에너지, 물이 일을 하는 전력, P, 이걸 보시면은 이제 어디에서 배우시게 되느냐? 전력공학에서 배우시게 돼요. 물이 일을 하는 에너지를 수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두, 헤드, 수두.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물이 높은 데 있으면 물이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것이 어떤 발전이에요? 수력 발전이죠. 네, 물의 헤드를, 수두를 이용해서. 그럼 물이 일을 하는데 이거를 전기로 바꾸면은 그 전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 전력, P. P가 9.8 곱하기 QH 에타. 이게 물이 일을 하는 이론적인 전력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양, 이거는 물의 높이, 위치 에너지가 결국은 뭐로 바뀝니까? 속도 에너지나 압력 에너지로 바뀌어서 터빈의 날개를 돌리는 것이 수력 발전이더라. 물의, 이건 유량이에요, 유량이니까 물의 양인데, 그래서 유량, 즉, 수두, 높이가 높을수록 어때요? 빨리 흐르겠죠. 수류가, 이게 에너지,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수위 곱하기 수류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위란 물이 일을 하는 에너지더라. 자, 수압은 여기 수압도 같죠. 그럼 수류란 물이 일을 하는 세기를 말해요. 빨리 갈수록 일을 많이 하겠죠. 세기. 자, 이제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전력공학에서 물을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수력학을 배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물 숫자를 전기 전자로 바꿔봅니다. 전자를 바꾸니까 전압과 전류가 나왔다. 그럼 이 전압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기가 일을 하는 에너지를 말한다라는 것은. 왜? 수위나 수압이 물이 일을 하는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송전 전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정에 220V 또는 조금 더 아시는 분은 동력용 380V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는 이 전압을 원거리 전송을 하기 위한 송전 전압은 34만 5천 볼트나 76만 5천 볼트. 220볼트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큰 이유가 뭐죠? 에너지를 높여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전송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전류가 뭐냐? 전류가 뭘까요? 전류는 물이 아니라 전기가 일을 하는 세기가 되더라. 그래서 에너지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동을 해야 일이죠.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전기가 일을 하는 힘이 뭘까?
힘 영어로 뭐죠? 파워. 그래서 전기에서는 P로 나타냅니다. P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전력. 전기가 일을 하는 힘, 전력, 파워, P다. 그럼 이 P를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전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압과 전류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력은 V 곱하기 I고 단위는 W 해서 와트로 나타낸다. 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전력은 순간적인 전기가 일을 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를 잠깐 쓰고 마는 게 아니죠. 전기는 어떻게 써요? 하루 왼종일 써야죠. 한 달 내에 써야죠. 1년 내에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제가 지금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뭔가요? 시간을 말하죠. 그래서 자, 이 전력에 시간을 곱하면은 일량이 돼요. 영어로 일을 뭐라고 하죠? work라고 하죠. 그래서 W가 일량이에요. 일량. 그래서 일량은 P 곱하기 H, 시간. 그래서 이 단위는 P의 단위가 와트고요. H가 시간 아워죠. 그래서 와트 아워인데 와트 아워가 단위가 작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력에서 요거는 일량에서 전력양 또는 일량이라고 해요. 양을 나타낼 때는 이 단위를 킬로와트 아워로 쓰고 있습니다. 킬로는 10의 3승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질의 본질에서 전기가 일을 한 전력 양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통에서 전기는 어떤 과목이든지 전기는 전압, 전류, 전력 또는 일량을 물어봅니다. 그럼 이 관계를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이렇게 해서 큰 통에 있는 물이 작은 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얘가 다 차면은 어떻게 되나요? 흘러 넘치겠죠? 흘러 넘친 이 물은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컵이 쏟아졌어요. 우유가 쏟아졌어요. 그 우유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지 말게 해야죠. 그래서 모든 이러한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는 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 뭐겠어요? 밸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밸브. 그럼 밸브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렇죠? 닫아버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여기 와서도 강의를 듣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밸브가 없다면 집에 있어야죠. 왜? 집에 싱크대에 있는 물이 나오는데 멈추질 않아. 그럼 집안에 물이 가득 차겠죠? 어때요? 샤워실에 꼭지가 닦이질 않아서 물이 계속 나온다.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밸브가 있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런데 방해한다는 말을 전문적으로 쓴다면은 어떻게 쓸까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제어한다. 제어가 영어로 뭐죠? 제어가 영어로 뭐예요? 그걸 컨트롤 하는 거예요. 컨트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수력하게만 이게 있을까? 전기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건 물의 흐름인데 전기는 전류의 흐름이다.
전류가 넘치면은 누전이 되는 거예요. 누전이 되는데 사람이 만지면은 감전이죠. 또 방치를 하면은 열이 발생을 해서 화재가 되죠. 이 누전에 의한 화재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 뭔가가 얘들을 어때요? 제어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이 아니라 전기지 않나. 그래서 전기는 이것을 R이라고 나타냅니다. R. R이 뭐냐? 레지스턴스. 레지스턴스가 또 뭘까요? 이게 방해한다는 거죠.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항. 자, 그래서 전기를 나타내는 전압, 전류, 이 저항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죠? 저항이 크면은 밸브를 꽉 틀어 막으면은 물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듯이 얘가 크면은 전류가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전압과 전류와 저항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이것을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옴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나타내서 정리를 한 것을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전기공학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옴의 법칙이고, 옴의 법칙은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의 구구단과 같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든 계산을 할 때 구구단이 들어가죠. 모든 전기공학의 문제를 푸는 데는 이 식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다가 일어나도 이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R. 그래서 V는 I 곱하기 R이라는 식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모두에, 자, 오늘 첫 시간 모두에 우리가 뭐를 알아봤습니까? 사칙 연산의 이항이라는 것을 알아봤죠. 그래서 전기공학적 사칙 연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V는 I 곱하기 R인데 이 식을 V가 아니라 I로 나타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죠? 자, 여기서도 단위를 쓴다면은 이렇고, 단위를 쓴다면은 이렇게 했죠. 자, R분의 V더라. 자, 그럼 R은 I분의 V고 R은 이렇게 오메가를 쓰고 옴이라고 읽습니다. 어때요? 네, 이분의 이름을 따서 옴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자다가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V는 I 곱하기 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기공학의 문을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문을 들어섰습니다. 들어섰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전기 회로를 그리게 되는데 한번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에서는 이 전압, 전류라고 나타냈는데 모든 이 기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걸어줘서 전류를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도면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 이 지그재그로 나타내는 것을 R, 이렇게 이 저항에 대한 요 표시를, 요거를 전기 도면 기호, 영어로는 심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기호, 도면 기호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냥 심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항의 심벌, 저항의 도면 기호에서 이렇게 나타낸다. 자, 이렇게 이 저항이 이와 같이 수직 발을 두 개를 붙여서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나타내는 것을 전원인데 요거를 직류전원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직류전원, 교류전원. 자, 전원은 전압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이 전원은 두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어떻게? 시간 축상에서 그 전압의 크기를 알아보면은 이와 같이 극성이 항상 플러스로 돼서 변하지 않는 것을 직류, 영어는 디렉트 커런트라고 합니다. 디렉트 커런트. 자, 디렉트 커런트, 이것은 극성이 변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전원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DC로 나타냅니다. 앞으로 DC로 나타내면은, 이게 직류전원이다. 그래서 직류전원의 도기호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수직발을 나타내는데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긴 쪽이 극성으로 보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원은 시간 축상에서 그 전압의 파형이 원점을 지나는 물결파의 모양을 보이는 것. 그래서 극성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교대되더라 해서 영어로 alternating current 해서 이니셜이 어때요? A와 C죠. 그래서 얘는 AC 교류라고 하고 도기호, 도면 기호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전원을 나타내는구나. 그 중에서도 DC와 AC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DC를 나타냈을 때, 예, 여기 전압 V볼트를 R옴에 걸었어요. R옴에. 그래서 이 전기니까 물통 이렇게 그리기가 그렇죠. 전기는 전기답게 이렇게 심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겠죠. 물이 흐르듯이. 왜? 길을 다 연결해 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 단자에서 전선을 가지고 저항에 연결하고 다시 저항에 연결된 전선을 다시 전원으로 연결해서 끊어진 점이 한 군데도 없이 연결하는 것을 그래서 단락시킨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단락. 그럼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냐? short. 자, 이렇게 쇼트시킨다 라는 것이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쇼트시킨다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쇼트시키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쇼트시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켜야 돼.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 쇼트를 시켜야 돼요. 잘못 시키면은 어때요? 전기는 에너지죠. 에너지를 잘못하게 되면은 전기가 어때요? 폭발하겠죠. 불꽃을 튀면서. 그래, 불꽃이 튀는 것을 쇼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쇼트를 시키면은 전류가 흐른다. 전류 I가 흐른다.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느냐? 어디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직류는
극성이 있는 직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고, 다시 말해서 저항이 전류가 흐르면은 V볼트 전압이 걸린다. 여기 ohm의 법칙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저항에 전압을 걸어준다면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여기 V는 I 곱하기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반대로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은 V볼트 전압이 걸린다. 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지만은 아주 심오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때 많은 시간에 수행을 하면서 말씀을 한 게 뭐였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어때요? 굉장한 철학이죠. 그런데 아무나 아는 얘기예요. 철학은 그런 겁니다. 아무나 아는 것을, 그죠? 아무도 틀리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산을 물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물을 산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요. 요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ohm의 법칙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재 2페이지 보면 직류회로의 전압과 전류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전류라고 해서 또 하나의 이제 두 번째 식이 나와요. 두 번째 식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전하량 혹은 전기량의 법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Q, 전하량 Q는 I 곱하기 T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위는 C로 하며 쿨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재는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사칙 연산의 이항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I는 T분의 Q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T는 I분의 Q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로 기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어주고 전류를 구하세요. 또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전하량의 법칙에서 교재를 보시면은 도처 단면을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전하량을 전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I는 그 전류는 전하량을 T로, 즉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으며, 전류는 전하량에 비례하고 시간에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전자는 마이너스 음에서 양으로 이동하고 전류는 양에서 음으로 흐른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픈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철학자들이 이제 자연 철학자예요. 사물을 보고 그 이치를 알아내는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과 같은 아주 유명한 분들이,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죠? 땅이 있고, 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음이 있고, 양을 부호로 나타낸다면 플러스라고 하면 음은 마이너스 해서 모든 순서가 하늘에서 땅으로,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자연 철학자가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전기공학자가 실험을 해보니까 아니야.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요. 전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데
또요, 철학자가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또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서 그 흐름은 양에서 음으로 흐른다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누가 파워가 셀까요? 철학자와 전기공학자. 누가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한 정의를 뒤집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다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라고 주기를 했어요. 요게 파워에 밀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압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전압의 크기에서 일양의 법칙이 또 하나 있더라. 전하량, 일양의 법칙이, 일양, 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워크는, 일양은 Q 곱하기 V고, Q 곱하기 V예요. 그리고 단위는 줄로 나타냅니다. J로 하고 줄, 이렇게 읽어줘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량은 V분의 Q, 전압은 Q분의 W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하면은 재미가 있죠? 뭐가 재미가 있어요? 식이 3개로 이루어진 것이 맞네, 라고. 이렇게. 그래요. 전기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 이 식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요런, 자, 표를 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표도 재미있다.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그렇다기보다가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데 이용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Q는 I 곱하기 T다. Q는 IT. 이렇게 한다면은, 자, Q는 Q를 이렇게 가리면 I 곱하기 T. I는 T분의 Q. T는 I분의 Q. 이렇게 하면 딱 좋죠? 그럼 얘는, 그래서 W는 QV, W는 Q 곱하기 V, Q는 V분의 W, V는 Q분의 W. 이렇게 되죠. 또, 얘는, 또요. V는 IR,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B, P는 VI, P는 VI, V는 I분의 P, V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주 편리하다. 나는 다 잘 아는데 전기를 잘 모르시는 분한테 설명하기는 여기 딱 좋죠. 여기 딱 뭐하고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만 다 계시니까 군대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군복 옆에다가 여기 뭐를 하나 붙였죠? 뭐예요? 사단 마크 붙였죠? 별이 7개, 7성부대 7사단.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교재 3페이지까지 해서 전하량의 법칙, 일량의 법칙 알아봤고, 옴의 법칙에서 우리가 알아봤는데